다시 쓴 한국 현대사 2 박세의 길 두 번째. 미국의 전쟁 대결 정책은 이승만의 북진 통일론을 위한 중요한 근거로 작용했다. 22페이지. 휴전 후에도 이승만 정부는 그 이전과 마찬가지로 북진 통일을 공식적인 통일 정책으로 삼았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전쟁 재발의 억지를 공식적인 자신의 주둔 명분으로 삼았던 것과도 분명히 모순된 것이었다.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론을 입증하는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 1959년 6월 9일 이승만은 미국의 호놀룰루스타 기자에게 미국의 원조 없이 북진 통일이 가능하다고 호언장담했으며, 며칠 뒤인 6월 24일에는 UPI 기자에게 무력에 의한 북진 통일을 거듭 강조했다. 또한 같은 해인 1959년 10월 집권 자유당은 통일의 기본 방침이 북진 통일이며, 그 방법은 유엔군과의 북진, 미국의 협력을 얻은 북진, 단독 북진 등임을 밝혔다. 아울러 남북의 통일은 반드시 대한민국 주권하에, 대한민국 헌법 질서하에 남북 통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2페이지 12에 대한 해석. 노중산 역금 민족과 통일 사계절 1985 365 내지 366쪽.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 욕구를 가장 강력하게 입증해주는 것은 평화 통일을 요구하고 나섰다는 이유로 진보당 당수 조봉암을 처형한 점일 것이다. 1956년 11월에 결성된 진보당은 평화 통일 정책을 주창함으로써 주장이 아니고 주창? 그에 실시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의 폭발적인 호응을 얻은 바 있었다. 이 같은 이승만 정부의 북진 통일론은 미국의 전쟁 대결 정책에 고무된 것이지만, 동시에 그러한 미국의 정책을 뒷받침해주는 것이기도 했다. 즉, 북진 통일론이란 미국이 적으로 간주하고 있는 북한에 대해 끊임없는 적대감을 고취함과 동시에 북한을 쓸어버릴 수 있는 수단인 무력 사용을 정당화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미국의 군사적 지배와 전쟁 대결 정책의 고수는 당연히 자주적인 평화 통일을 열망하는 남한 민중에 대한 극단적인 정치적 억압을 수반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정치적 억압은 시종일관 공산주의 세력의 격퇴라는 미명 아래 이루어지게 되었는데, 휴전 이후 이승만 정부가 새롭게 고안한 억압 장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954년 이승만은 도저히 해결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는 문제에 도전했다. 민중에 대한 억압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그것이었다. 휴전 이후 형무소를 22곳이나 새로 설립했고, 사상경찰의 수는 2배로 늘렸으며, 더욱이 공산주의 간첩의 활동을 지지한다는 미명하에 모든 국민에게 경찰에 등록하고 통행증을 휴대하도록 강요했다. 학생은 이름, 학교, 주소를 표시한 명찰을 가슴에 달게 했다. 세대주는 대문 앞에 동거인 모두의 이름을 새긴 문패를 달지 않으면 안 되었다. 1955년 7월에는 사상경찰을 돕기 위해 4만 7천 명의 청년으로 구성된 자위소방단이 조직되었다. 한국 육군과 경찰대도 이때 증강되었다. 로이터 통신에 의하면 1959년의 경찰관 총수는 3만 8,273명으로 일본 점령 당시 조선인 1,027명 중의 한 사람꼴이었던 것이 540명 중 한 사람의 비율로 되었다. 13에 대한 해석. 데이비드 콩드, 장종익 옮김, 남한 그 불행한 역사 좋은 책 1988 47 내지 48쪽. 민중을 억압하고 통제하기 위한 또 다른 수법으로
내무부 산하에 국민반이 결성되어 일반 국민을 강제로 가입시켰다. 이웃집 사람들을 3인조, 5인조로 묶은 이 단체에는 모든 국민이 가입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단체를 구성한 목적은 표면상으로는 국민과 정부 간의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것이었으나 실제로는 이승만 정부에 대한 정치적 반대자를 색출하며 민중의 동향을 감시하고 협박하는 기구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었다. 14에 대한 해석 24페이지 김정원 분단 한국사 동력 1985 193 내지 194쪽. 이와 함께 민중의 단체 활동은 모든 방면에서 끊임없이 파괴되었다. 1955년 3월 14일 이승만은 미 군정이 제정한 정당 등록법을 발동해 불교 단체부터 봉사, 학문, 여론조사 단체에 이르기까지 17개의 사회단체를 강제로 해산시켰다. 또한 진정한 의미에서 노동조합 결성의 자유가 전면적으로 부인되는 가운데 1955년 7월 15일에는 파업을 전면 금지하고 파업에 참가한 사람은 공산주의자로 간주하겠다라는 선언이 발표되었다. 15에 대한 해석 24페이지 데이비드 콩드 앞의 책 48쪽. 이렇듯 반공이라는 이름 아래 자행된 정치적 억압은 민중의 기본적 권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양상을 보여주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반공 정책은 이승만 정권을 유지해주는 결정적 요소로 작용했다. 위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해볼 때 반공 정책이란 전쟁 대결과 민족 분열 그리고 민중 억압을 포장하기 위한 무엇을 쉽게 알 수 있다. 25페이지 2. 뿌리 뽑히는 민족 경제.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 진행되던 당시 미국에서는 국제관계위원회 FR이라는 기구가 맹렬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다. 16에 대한 해석 25페이지 국제관계위원회 활동에 관해서는 멜콤 콜드웰, 개입의 근원, 검은 맥코맥, 마크 셀든, 장을병 외 옮김, 남북한 비교연구, 1월 서각, 1988, 161 내지 162쪽 참조. 이 기구가 수행하던 임무는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막대한 무기 판매를 통해 덩치가 커진 미국 독점 자본을 계속 유지하고 성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원료를 공급하고 판매 시장을 확보하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연구하는 것이었다. 스스로 미국을 제국주의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던 문제의 이 국제관계위원회는 결국 미국 독점 자본의 세계 재패를 보장하는 장기적이고도 원대한 구상을 수립해내는 데 성공했다. 간단히 설명하기에는 매우 복잡하고 어렵기는 하지만 이 구상에 포함되어 있는 계획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원조라는 미끼를 통해 종속국의 토착 지배층을 매수해 끝내는 미국의 독점 자본이 진출할 수 있는 길을 터놓는 동시에 국제통화기금, 세계은행, 국제연합 등 각종 국제기구를 창설하고 이를 미국이 지배함으로써 가급적이면 욕을 먹지 않으면서 세계 지배를 꾀할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것을 기도하고 있었다. 동시에 위원회는 힘에 의한 지배를 실현하기 위해 전 세계에 걸쳐 미군 기지를 설치할 것을 분명히 밝히는 구상을 제시하는 것에 대해 조금도 망설이지 않았다. 의심할 여지 없이 국제관계위원회가 각고의 노력 끝에 만들어낸 이 야심찬 계획은 제2차 세계대전 후 미국 대외정책의 확고한 교과서적 지침이 되었다. 영광스럽게도 미국의 이러한 구상을 실현하는 가장 중요한 시험 무대 하나는 바로 한반도였다. 미국은 일찍이 한반도를 반토막내고 남한에 친미적인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해
유엔이라는 간판을 내세웠고 한국전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단행할 때에도 역시 유엔군이라는 모자를 눌렀었다. 이와 함께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서 자국의 이익을 수호하고 거듭된 세력 팽창을 도모하기 위해 6만에 달하는 대규모 군대를 남한 땅에 장기간 주둔시켰던 것이다. 이제 이 점을 염려에 두면서 미국이 사전에 준비한 치밀한 계획 아래 수십 년에 걸쳐 남한의 경제를 집어삼키는 과정의 전반부에 해당하는 이른바 원조 경제 시기로 관심을 돌려보자. 원조는 흔히 낚시의 미끼에 비유된다. 당장에는 먹기 좋지만 결국은 원조를 베푸는 상대에게 꼼짝없이 먹히고 만다는 뜻이다. 또한 원조를 제공하는 나라들은 원조를 통해 한 가지 목적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목적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것은 원조가 미치는 영향이 정치, 경제, 군사 등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폭넓게 나타나기 때문이다. 1945년부터 1961년까지 미국이 남한 땅에 쏟아부은 원조액은 총 31억 달러를 넘었지만 사실 이 액수는 한국전쟁 중에 미국이 파괴한 남한 재산의 총액을 간신히 넘어서는 것이었다. 아이고, 17에 대한 해석, 인해 영역금, 한국경제의 관점, 백산서당, 1987, 119 내지 122쪽 참조. 물론 이러한 원조조차 대부분이 국방비로 충당되었으면 이미 밝힌 대로였다. 결국에는 또 미국 놈 새끼들 몸에 들어가네. 미국이 원조를 통해 우선적으로 확보한 것은 남한 정부의 경제 정책에 관한 결정권이었다. 한국전쟁 후 1961년까지 남한 정부의 예산 중 약 절반 정도는 미국의 원조로 메워졌다. 미국은 이러한 원조의 사용에 대해 언제나 세부 지침까지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1952년 5월 대한민국과 통일사령부 간의 경제조정에 관한 협정, 일명 마이어 협정이 체결되고 이에 따라 한미합동경제위원회가 설치되었는데 이 위원회는 원조자금의 사용에 관해 실질적인 최고 결재권을 행사했다. 물론 합동위원회는 전적으로 원조 제공자인 미국이 장악하고 있었다. 따라서 남한 정부 예산의 절반 정도가 미국의 원조 자금으로 충당되던 당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과정은 곧 미국이 남한 정부의 예산 관리와 그것에 입각한 경제정책 전반을 통제할 수 있게 되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27페이지 18에 대한 해석. 김대환 1950년대 한국경제의 연구 진덕교 외 1950년대 인식 한길사 1981 189쪽 참조. 이렇게 하여 1950년대에 이르러서도 남한의 경제정책은 미국의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결정되었다. 이 시기에 미국이 추구한 전략의 핵심은 남한민족 경제의 뿌리를 뽑고 초보적인 수준의 매판 자본을 육성하는 것에 두어졌다. 그러면 먼저 매판 자본이 어떤 방식으로 육성되었는지를 살펴보자. 일찍이 미국이 한국 민중으로부터 가로챈 과거 일본인의 재산은 고스란히 일부 친일파와 이승만 정부에 남겨져 있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들이 우리 민족의 피땀을 쥐어짜는 결과로 만들어진 이들 재산은 당시 남한 재산의 8할을 차지할 정도로 그 비중이 매우 큰 것이었으며 그 가운데에는 대부분의 공장과 은행, 그 밖의 각종 산업시설이 포함되어 있었다. 어느 모로 보나 이들 재산은 해방과 동시에 마땅히 전체 민중의 소유로 전환되어야 할 것들이었다. 그것이 특정 개인의 몫이 될 수 있는 근거는 그 어디에도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이러한 정당한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고 끝내는 이들 재산이 극소수 간상 몰입애들의 손에 넘겨짐으로써 민중 수탈의 새로운 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른바 귀속 재산이라고 불린 이들 재산을 미 군정과 이승만 정권이 분배하는 과정은 참으로 가관이었다. 방직 공장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947년 당시 30여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던 이 공장은 7억 원으로 산정되어 3억 6천만 원에 불화되었는데 불화 가격은 시가의 10분의 1에 불과했고 이른바 시장 가격의 절반밖에 안 되었다. 게다가 대금 지불은 귀속재산처리법의 규정에 의해 15년간 분할 상환하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간의 물가 상승을 감안하면 이 거대한 공장의 불화 가격은 사실상 공짜나 마찬가지였던 셈이다. 즉 1947년에 불화되었다고 하면 15년 후인 1961년의 물가 지수는 300배로 상승했기 때문에 3억 6천만 원의 가치는 현재 통화로 12만 원밖에 되지 않고 그것조차도 특혜용자로 메워지고 있는 것이다. 19. 이내용 역금 앞에 책 76 내지 77쪽. 이러한 양상은 언제 누구에게 무엇이 불화되었든 동일한 것이었다. 간단히 말해 마땅히 전 민중이 주인이 되어야 할 재산을 미 군정과 이승만 정부의 측근들이 아무런 대가도 지불하지 않고 고스란히 나누어 가진 것이다. 이처럼 남한의 재벌들은 별다른 노력 없이 단순히 권력과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하루아침에 그 지위에 오를 수 있었다. 적산불화와 함께 매판 자본을 육성하기 위해 취한 중요한 또 하나의 조치는 한국전쟁 후 이승만 정권 아래 이루어진 기만적인 농지개혁이었다. 당시 남한의 농가의 70% 정도가 토지를 전혀 갖지 못한 채 지주의 과중한 수탈에 시달리고 있었다. 전체 인구의 80%를 차지하는 농민의 이 같은 상태야말로 모든 정치적 불안의 근원이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두말할 필요도 없겠다. 더욱이 이 점은 성공적으로 토지개혁을 단행한 북한과 비교되면서 남한 민중의 불만을 끊임없이 끝없이 고조시키는 요인이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이승만 정부는 농민들의 불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 모종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요컨대 정치적 불만에 대한 진정제가 필요했던 것이다. 농지개혁은 남한 경제를 자국의 요구에 맞게 개편하고자 했던 미국의 계획에 비추어 보더라도 필요한 것이었다. 애초부터 미국은 남한을 영구적인 과잉 잉여 농산물 처리장으로 만들고 이와 병행해 자국의 이익에 맞는 공업화를 추진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었다. 이러한 계획에 입각하면 지금까지 지주제도는 도리어 거추장스러운 장애물이 될 것이 분명했다. 왜냐하면 지주들은 미국의 잉여 농산물이 시장에 넘쳐 흐름으로써 농산물 가격이 떨어지고 그리하여 자기들의 소득이 줄어드는 것에 대해 그리고 소작 농민들을 공업 분야의 노동자로 빼앗길 것에 대해 상당한 저항을 보일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미국은 잉여 농산물의 홍수 사태로부터 일부 친미적인 지주들을 일찌감치 안전한 공업지대로 피신을 보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이렇듯 반봉건적 질곡으로부터 농민을 해방하는 것이 아니라 지주들을 구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농지개혁은 애초부터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이었다. 이 점은 이승만 정권조차도 솔직히 시인하고 있는데 당시 농림부에서 발간된 농지개혁법 해설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원래 농지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회의 개혁적 의의를 가지는 것이지만 남한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그러한 사회개혁적 의의를 가진 농지개혁이 아닙니다. 20.
30페이지의 20에 대한 해석. 김병태, 농지개혁의 평가와 반성. 김윤환, 외. 한국경제의 전개과정, 돌베개. 1981, 54쪽. 요컨대 지수구제의 길이 충분히 트여 있으니 지수들은 안심하고 당국의 정책에 협조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1949년 6월 21일 제정된 농지개혁법은 한국전쟁으로 그 실시가 미뤄져 오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야 비로소 발효되었다. 이 법의 골자는 정부가 평년작의 150% 정도의 가격으로 지수에게서 토지를 구입한 뒤 이를 다시 소작농에게 동일한 가격으로 매각하는 유상몰수 유상분배에 의한 농지개혁이었다. 완전한 무상몰수가 아니었음에도 평상시의 토지 시가에 비해 훨씬 낮게 책정된 보상액 때문에 많은 지주가 농지개혁에 거센 반발을 보였다. 그리하여 이들은 토지 분배의 한선인 3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토지의 소유권을 위장해 분산하거나 소작농에게 강제로 고가에 매각하는 등 손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 했었다. 정부 또한 이 점을 고려해 지주들이 충분히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대처할 수 있도록 농지개혁의 실시를 맥없이 늦추고 있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1945년 12월 말 144만 7,359 정보였던 소작지 중에서 1966년 말 현재 분배된 토지는 38.1%에 해당하는 55만 971 정보에 불과한 꼴이 되고 말았다. 그나마도 땅값 상환의 압력과 빚더미에 눌려 분배받은 토지를 다시 팔아넘기는 사태가 속출해 농민들은 다시금 지주 소작제의 굴레에 묶였다. 이러한 와중에 어쩔 수 없이 세력이 위축된 중소지주와 농민들은 미국 잉여농산물이라는 대대적인 폭탄 세례에 직면해 심각한 몰락의 운명을 맞이했다. 단지 극소수 대지주들만이 지가보상증권을 담보로 융자 혜택을 받거나 공장을 불화받음으로써 재빨리 자본가로 변신하는 과정을 통해 이러한 운명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위의 과정을 통해 미국은 남한의 경제를 집어삼키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장애물을 제거함과 동시에 자신들과 손발을 맞출 수 있는 일단의 매판 자본가들을 키워내게 되었다. 미국이 대대적인 원조 공세를 퍼부어댄 상황은 바로 이러한 조건 아래에서였던 것이다. 엄청난 양의 원조 물자가 태평양을 건너와 이승만 정부에 넘겨졌다. 이승만 정부는 이들 원조 물자를 자신들과 가까운 매판 자본가 혹은 상인들에게 다시 매각했다. 여기서 얻은 수익은 정부 예산에 투입해 미국의 감독 아래 국방비를 중심으로 필요한 곳에 지출되었고 나머지 부분은 산업은행에 예치되어 매판 자본가들을 지원하는 데 다시 사용되었다. 무엇이 문제인가? 먼저 원조 물자를 구성하는 품목들이 문제가 된다. 간단히 말해 원조 물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들은 식량, 면화, 설탕 원료 등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거나 생산 가능한 품목들이었다. 이는 동일한 품목을 생산하던 농민이나 국내 원료를 기반으로 제품을 생산하던 중소기업들이 새로운 경쟁자를 만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원조 물자의 가격이 지독히도 쌌다는 점에 문제가 있다. 대부분의 원조 물자가 국내에서 생산되는 동일 제품보다 몇 배나 가격이 저렴했던 것이다. 이러한 원조 물자를 배송받아 직접 혹은 가공 판매했을 경우 시장 경쟁에서 일방적인 우세를 점하리라는 것은
불을 보듯 명확한 것이었다. 1950년대 원조 물자의 기생에 황금을 긁어모은 대표적인 기업은 이른바 삼백산업이라고 불리는 면방직, 설탕업, 밀가루 제조업이었다. 한결같이 미국과 이승만 정부에 밀착되어 있던 일단의 매판 자본가들은 면화, 설탕 원료, 밀 등 값싼 원조 물자들을 독점적으로 배송받아 가공 판매함으로써 순식간에 시장을 석권함과 동시에 탄탄한 재벌로 성장해갔다. 이들이 얼마만큼 손쉽게 돈을 벌어들였는지는 당시 조선제분 사장 조화돈의 다음과 같은 말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밀가루 한 포대에 56원 60전을 남기고 있었는데 밀가루를 팔아 돈을 번다기보다는 돈을 시장에서 쓸어모으는 형편이었다. 21에 대한해서 32페이지 김대환 앞에 글 193쪽 삼성재벌의 모체라 할 수 있는 제일제당 역시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성장해갔다. 이처럼 일부 매판 자본가들이 원조 물자의 기생에 자신을 살찌우던 반면 남한민중 대부분이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직면했다. 먼저 면방직, 밀가루 산업 등의 분야에 종사하던 소규모 중소업체들이 급속한 몰락의 과정을 겪게 되었다. 이들 중소기업은 원조 물자를 배송받는 과정에서 매판적 대기업에게 철저히 따돌림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되는 원료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에서 직접 수입해올 수는 있었으나 달러 역시 정부의 통제 아래 일부 특권 재벌에게만 접근이 허용되었기 때문에 이 역시 불가능한 것이었다. 결국 가격 경쟁에서 절대적으로 불리했던 중소기업들은 더는 견뎌내지 못하고 연거푸 문을 닫았다. 이러한 중소기업의 몰락 과정은 1958년 200인 이하 중소기업이 차지하던 국민 총 생산의 몫이 66.3%였던 것에서 1963년에 이르러서는 43.7%로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을 통해 뚜렷이 입증된다. 22 위의 글 226쪽 참조. 중소기업의 몰락은 이들에게 원료를 공급해왔던 농민들이 시장을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면화를 들 수 있는데 원래 남한은 비록 일제에 강요된 측면이 있긴 하지만 면화가 풍부하게 생산되던 곳이었다. 그러나 이제 값싼 미국 면화가 밀려 들어오면서 농민들은 면화를 생산해봤자 팔 곳이 전혀 없는 꼴이 되고 말았다. 결국 농민들은 면화 생산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이후 남한은 100% 미국 면화를 수입하는 나라로 전락했다. 이는 농민의 입장에서 볼 때 주요한 수입원을 잃어버린 셈이었다. 농민을 파탄으로 몰고 간 것은 면화와 같은 공업 원료만이 아니었다. 미국은 남한의 식량 부족을 핑계로 쌀, 보리, 밀 등 다량의 농산물을 쏟아부었는데 그 농산물의 양은 대부분 국내 수요를 넘어서고 있었다. 결과는 분명했다. 농산물 가격은 계속 하락해갔다. 쌀값은 1956년을 100으로 볼 때 1958년에는 93.4, 1959년에는 82.5로 하락했고 밀값도 마찬가지로 1956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59년에는 73.3으로까지 하락했다. 34페이지 23 이 내용 역금 앞의 책 129쪽. 그리하여 미국의 원조 선심 덕분에 소득이 될 만한 작물수가 갈수록 줄어들고 그나마 생산되던 농작물은 갈수록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농민들이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가능성은 철저히 봉쇄되고 말았다. 늘어나지 않는 농토의 가족은 계속 늘어나고 계속 늘고 소득이 향상될 기미는 전혀 보이지 않는
암담한 상황에서 농민들은 끝내 버텨내지 못하고 결국 고향을 떠나 도시로 몰려들 수밖에 없었다. 물론 고향을 떠난 이들 농민을 마땅한 직장이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들은 어디까지나 실업자일 뿐이었다. 실업자 대구는 중소기업의 몰락으로 더욱더 불어났다. 실업자의 팽창은 한정된 일자리에 비해 일자리를 찾는 사람이 훨씬 많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당연히 노동자의 임금 수준을 크게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었다. 점차 저임금 구조가 정착되어 갔다. 이상이 미국의 원조 공세로 겪어야 했던 남한민중의 운명이었다. 확실히 미국은 의도했던 대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팔리지 않은 채 남아 돌아가는 상품으로 골머리를 앓던 미국은 그 중의 일부를 남한 땅에 쏟아부었다. 미국은 이러한 원조 공급으로 다분히 선심 쓰는 양 허세를 부리며 다음과 같은 매우 중요한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첫째, 미국은 원조를 통해 한국군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조달함으로써 동북아시아에서 필요한 군사적 목표를 최소의 비용으로 달성할 수 있었다. 둘째, 미국은 원조의 개척자적 역할 덕분에 남한을 자국에서 남아도는 상품을 팔아먹는 안정된 시장으로 확보하게 되었다. 이미 밝혔듯이 미국의 원조 물자 공세에 떠밀려 국내의 원료 중 많은 품목이 생산이 완전히 중단되거나 그 규모가 크게 축소되고 말았다. 또한 농민의 소득이 향상되지 않고 그에 따라 농업 생산에 대한 투자가 빈약해짐으로써 식량 생산 역시 날로 증가하는 인구를 먹여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해지고 말았다. 이러한 상태에서 미국은 남한 정권을 적당히 매수하고 협박함으로써 일정한 단계에 이르러서는 자국의 상품에 충분한 가격을 매겨 팔아먹을 수 있게 되었다. 셋째, 중소기업과 농민의 몰락은 실업자를 대규모로 양산해냈고 이는 장차 진출하게 될 미국 독점 자본에게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엄청난 초과 이윤을 안겨줄 터전이 되었다. 대량 실업은 우리 민중에게는 더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초과 이윤을 노리는 자본가의 눈에는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보였던 것이다. 35페이지 3. 조국을 팔아먹는 자들. 이승만과 한민당 일파가 미국에 달라붙어 단독 정부를 수립하는 데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계속해서 미국의 남한 지배를 위해 모든 충성을 다 바쳤다는 사실은 결코 새삼스러운 이야기가 아니다. 이는 미국이 남한의 통치기구를 직접 장악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친미 세력이 미국의 결정에 따라 각종 정책을 집행해 나갔다는 사실을 통해 집중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이미 살펴본 대로 휴전 후에도 한국군은 여전히 미국의 완벽한 지배 아래 놓여 있었다. 이러한 양상은 일반적인 행정기관에서도 마찬가지로 나타났다. 1953년 이래 미국인 고문단은 경찰, 은행, 조세, 교육, 예산, 기획 등 거의 모든 분야에 배치되어 있으면서 사실상 완벽한 의사결정권을 행사해왔던 것이다. 24. 데이비드 콩드 앞의 책 288쪽 36페이지. 따라서 한국인 관리들은 이러한 미국인 고문단의 결정을 실행에 옮기는 손발 역할에서 크게 벗어날 수가 없었다. 그러면 왜 이승만과 그 일파는 일관되게 미국을 추종하면서 미국의 이익을 위해 그토록 모든 봉사를 아끼지 않는가? 그들은 자유의 수호와 민주주의 실현 등 바로 미국이 강조해왔던
갖가지 이상의 추구를 명분으로 내걸었지만 이는 한낱 사탕발림에 불과한 것이었다. 이들이 미국을 추종하게 된 것이 미국이 추구하는 이념에 공감했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다. 단적으로 대부분이 친일 경력을 소유하고 있던 이들 골수 침입하는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이 미국과 전쟁을 벌였을 적에 한결같이 열렬한 반미 투사로 활약하던 자들이었다. 그리고 이들이 그 같은 반미 투사에서 친미 분자로 변신하기까지는 그 어떤 시간적 간격도 필요치 않았다. 익히 알다시피 해방 직후 친일파는 그들의 엄청난 죄과로 말미암아 민중의 엄중한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그 같은 파산 상태에서 이들이 새로운 활로를 찾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미군의 진주 덕분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이들에게 미국은 곧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자신들을 구출해준 천생의 원인일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 알량한 무리는 그 이후 미국에 자신의 모든 것을 내맡기게 되었고 이 같은 발악은 대를 이어 그들의 후예에게 고스란히 계승되어 갔다. 이승만을 중심으로 하는 일단의 집단이 오로지 사리서욕 때문에 미국을 추종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은 다름 아닌 미국 자신이었다. 미국은 이들을 계속 자국의 주유에 거느린 채 충성스러운 하수인으로 부려먹기 위해 유일하게 이들의 욕심을 채워주는 방법을 택했다. 요컨대 적당한 권세와 부를 안겨줌으로써 이들을 구워 삼는 것, 이것만이 서로를 묶어주는 유일한 건이었던 것이다. 이로부터 부정부패가 이들 매국노 집단의 본질적 속성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특히 권력이 있는 자리에 있으면 미국이 던지는 온갖 특권을 가장 손쉽게 가장 집중적으로 거머쥘 수 있었기 때문에 부정부패는 권력과 결부되어 더욱 극심할 수밖에 없었다. 물론 이 같은 부정행각은 대부분 교묘하게 은폐되기 마련이지만 어느덧 관례인 양 굳어지면서 일종의 공공연한 비밀처럼 되어버리고 말았다. 지금까지 말한 내용과 같은 맥락에서 정권과 그와 밀착된 집단이 어떤 방법으로 자신들의 특권을 늘려나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곧 그 집단의 본질적 성격을 밝히는 결정적 열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승만과 그에 연계된 일단의 무리가 각종 특권을 거머쥘 수 있었던 1차적 요인은 미국의 원조에 기생한 덕분이었다. 물론 미국 원조에 대한 기생이 곧 미국 원조의 일부를 가로챈다는 의미는 아니다. 정확히 말하면 미국의 원조를 수단으로 민중을 수탈함으로써 미국이 본래 의도하는 목적을 실현시켜줌과 동시에 자신의 뱃속까지도 채우는 것을 가리킨다. 나아가 이들은 원조에 기생함으로써 얻어낸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민중에 대한 수탈을 더욱 강화했는데 이 과정에서 특히 이승만 정권과 매판 재벌의 공모관계가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그러면 이 점을 염두에 두면서 이승만 정권의 불법 자금 형성 과정을 중심으로 당시 매국 집단들의 부정행각을 살펴보자. 한국전쟁 이후 미국이 남한에 쏟아부은 원조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은 익히 알다시피 한국군을 부양하기 위한 이른바 군사원조였다. 따라서 이승만의 불법 자금 중 상당 부분은 그 같은 군사원조가 배정되는 한국군 내부에서 얻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미 밝혔다시피 미국은 자신의 군사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극히 저렴한 비용으로 한국군을 거느리고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승만 정권은
미국이 필요로 하는 한국의 젊은이들을 행정기구를 통해 강제로 징집하는 임무를 떠맡았다. 그 대가로 이승만 정권은 엄청난 양의 군수물자를 빼돌려 자신의 배를 채울 수 있는